강남의 고급 아파트 타워팰리스 25층.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집 안으로 이견도 한 줌도 들어오지 못했다. 집 안은 서늘했고 숨막힐 듯 정적만이 감돌았다. 경희 62세는 무릎을 꿇고 넓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늙은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자 그녀는 재빨리 걸레로 훔쳐냈다. 마치 자신의 존재 흔적조차 남기면 안 된다는 듯이. 엄마, 내 검은색 블라우스 못 봤어.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딸 수진 38세 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세탁소에서 찾아다가 드레스룸 두 번째 칸에 걸어뒀다. 다림질도 다 해놨어. 경희가 허리를 펴며 대답했지만 수지는 이미 등을 돌린 채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니 김대리, 그 자료를 지금 보내면 어떡해. 내가 공항 가기 전까지 수정해 놓으라고 했잖아. 수지는 바닥을 닦고 있는 경혜의 팔을 짐짝처럼 툭 치고 지나가며 현관 쪽으로 향했다. 경희는 멍하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경희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이름 없는 가사 도우미, 아니 돈도 받지 않는 그림자였다. 잠시 후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사위 민혁 40세이 들어왔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헤쳐져 있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명함 뒤에 감춰진 가장의 고단함이 온몸에서 묻어났다. 다녀오셨어요. 민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오자마자 수진이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그를 막아섰다. 당신 오늘 또 술 마셨어. 내일 나 출장 가는 날인데 일찍 좀 들어오면 안 돼. 접대였어. 어쩔 수 없었어. 민혁이 곤란한 듯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접대 핑계 좀 그만 대. 냄새 나니까 씻고 자. 난 짐 싸야 하니까 말 걸지 말고. 수지는 남편을 벌레 보듯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민혁은 닫힌 방문 앞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갈 곳 잃은 그의 시선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경희와 마주쳤다. 순간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장모님, 아직도 청소하고 계세요. 그는 서둘러 구두를 벗고 다가와 경희의 손에 들린 걸레를 빼앗으려 했다. 제가 할게요.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다, 다 했다. 김서방, 배고프지? 국 데워줄게. 씻고 나와. 경희는 애써 웃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사위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딸에게서 느낄 수 없는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졌다. 민혁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찌개만 바라보았다. 왜 입에 안 맞나? 경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수진이는 바빠서 집밥 한번 해주기 힘든데 장모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민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수진이가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래. 자네가 이해하게. 그래도 속은 착한 애야. 경희는 습관처럼 딸을 변호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조차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꾸역꾸역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목이 메는 듯했다. 경희는 조용히 물컵을 밀어주었다. 물컵을 건네받는 순간 민혁의 손가락이 경희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혁은 손을 떼지 않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경희의 손등에 머물렀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 손이 오늘따라 민혁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다. 장모님, 손이 많이 거치네요.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경희는 황급히 손을 식탁 아래로 감췄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어서 먹어.
그날 밤 수지는 자정이 넘어서야 짐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나 3일 뒤에 와. 그동안 냉장고 정리 좀 해놓고 세탁기 필터 좀 갈아놔. 그리고 민혁 씨 야근 많으니까 밥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밥 챙겨 먹고. 알았어. 간다.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민혁은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마 서재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이틀 뒤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다. 경희는 거실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띠리, 띠리릭, 삑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린 끝에 문이 열렸다. 민혁이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지만 평소와는 다른 위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김서방 우산도 없이 온 거야. 경희가 놀라서 달려나가 수건을 가져왔다. 어머니. 민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경희를 바라보았다. 집에 오기가 싫었어요.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냉골 같은 집이 너무 싫어서. 무슨 소리야? 얼른 옷 갈아입어. 감기 들라. 경희가 그의 젖은 어깨를 수건으로 닦아주려 할 때였다. 쿠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아파트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정전이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경희가 당황하며 몸을 움츠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김서방 가만히 있어라. 내가 초를 찾아볼게. 경희가 더듬거 하며 몸을 돌리려는 찰나였다. 등 뒤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끼쳐왔다. 그리고 젖은 팔이 경희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경희는 숨이 턱 막혔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등 뒤에 밀착된 민혁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다. 빗물 젖은 그의 셔츠가 경희의 얇은 실내복을 적셨다. 김서방? 왜 이래 이거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민혁의 팔에는 필사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경희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술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자의 향기가 경희의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수진아. 민혁이 웅걸거렸다. 경희는 순간 안도와 비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 취해서 착각한 거야. 아내인 줄 알고. 김서방, 정신 차려. 나야 장모야. 수진이 출장 갔잖아. 경희가 다시 한번 몸을 비틀며 단호하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혁의 행동은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했다. 그는 팔을 풀지 않은 채 경혜의 목덜미 깊숙이 코를 박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내를 찾는 남편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이 안식처를 찾는 본능적인 탐닉이었다. 아니요. 알아요? 어둠 속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낮고 끈적하게 들려왔다. 네, 경희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거짓말처럼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거실에 환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쳤다. 경희는 화들짝 놀라 민혁을 뿌리쳤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민혁의 얼굴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탁하게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욕망과 슬픔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당황해서 사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경희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경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뒷걸음질 쳤다. 자네, 지금 무슨? 민혁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경희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훑고 지나갔다. 어머니한테서는 늘 좋은 냄새가 나요. 민혁은 몽롱한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집에 온기가 있는 곳은 어머니뿐이에요. 경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것은 사위가 장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희의 텅 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전율이었다.
창밖에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거세게 울부짖었다.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그날 밤 그 거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마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경희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젯밤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콩나물을 다듬는 손길이 거칠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모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경희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민혁이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밑은 약간 퀭해 보였다. 어거, 일어났나. 안 입게 국 다 끓였네. 경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국그릇을 식탁으로 날랐다. 민혁은 식탁에 앉아 경희를 빤히 응시했다. 술이 깬 것이 분명한데도 그의 눈빛은 어젯밤 그 몽롱했던 순간보다 더 집요했다. 경희가 뜨거운 콩나물국 뚝배기를 그의 앞에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게. 경희가 뚝배기를 놓으려는데 민혁이 불쑥 손을 뻗어 그릇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민혁의 손가락이 경희의 손을 감싸 쥐듯 덮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인 접촉이었다. 경희의 손은 국그릇의 뜨거운 열기보다 민혁의 손바닥 온도 때문에 더 화끈거렸다. 아? 경희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혁은 아주 잠시 1초 정도 더 힘을 주어 쥐었다가 천천히 노했다. 잘 먹겠습니다. 속이 많이 쓰렸는데 어머니 국만 생각나더라고요. 민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경희는 도망치듯 싱크대 앞으로 돌아섰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실수가 아니다. 저건 고의야. 오후 2시. 경희가 운영하는 경인의 반찬 가게.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위치한 이곳은 경희에게 유일한 해방구이자 자부심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조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서 오세. 어머, 김서방.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닌 민혁이었다. 한창 근무 시간일 텐데 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 근처 거래처 왔다가 들렀어요. 점심도 부실하게 먹었더니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요. 민혁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찾아매며 부엌 안쪽으로 들어왔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옷 버려. 나가서 앉아 있어. 괜찮아요. 오늘따라 일손도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래봬도 힘 좀 씁니다. 민혁은 경희가 말릴 새도 없이 무거운 무 박스를 번쩍 들어 창고로 옮기고 높은 선반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 정리했다. 좁은 주방 안에서 두 사람의 동선이 자꾸 겹쳤다. 민혁이 갓 버무린 오이소박이 통을 옮기다 말고 땀을 닦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서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걔가 바빠서 그렇지 뭐. 경희는 습관처럼 대꾸하며 팔을 다듬었다. 바쁜 게 벼슬은 아니잖아요. 민혁이 불쑥 다가와 경희의 옆에 섰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저는 가끔 수진이랑 살고 있는 건지 하숙생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도 냉장고에 물이랑 마스크팩밖에 없고 따뜻한 밥 냄새 맡아본 지가 언젠지. 그의 목소리엔 짙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경희는 팔을 썰던 손을 멈췄다. 사위의 그 외로움이 자신의 처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해보세요. 민혁이 갑자기 젓가락으로 감묻힌 겉절이 하나를 집어 경희의 입가에 들이댔다. 아니, 자네가 먹지 왜 나를 간 좀 봐주세요. 제가 보기엔 딱인데. 민혁의 눈은 장난기가 어려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함이 있었다. 경희는 얼결에 입을 벌려 받아 먹었다.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민혁은 그 젓가락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남은 양념을 쪽 빨았다.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의 장난 같아서 가게 밖을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갔다. 그 시선이 경희는 낯뜨거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남들 눈에는 우리가 다정해 보일까 그날 저녁 수진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피곤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녀왔어. 아, 집안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 환기 좀 시키지. 수지는 들어오자마자 쇼핑백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거실 커튼을 확 젖혔다. 왔니? 저녁은 먹었고? 경희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민혁도 서재에서 나와 아내를 맞았다. 수진아 고생해 했어. 짐 줘? 됐어 무거워. 아 맞다. 이거 엄마 거. 수지는 소파에 던져둔 쇼핑백 중 하나를 발끝으로 툭 밀었다. 값비싼 영양제 세트였다. 비싼 거야. 꼬박꼬박 챙겨 드셔. 아프다고 병원비 나오게 하지 말고. 말은 위하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선물을 건네는 태도에 정성이라곤 없었다. 경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집어들었다. 고맙다. 잘 챙겨 먹을게. 수지는 민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나 너무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씻고 바로 잘 거야. 당신도 거실에서 TV 보지 말고 조용히 해. 민혁은 멀어지는 수진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식탁을 닦고 있는 경희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혁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보셨죠? 이게 제 현실입니다. 경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행주질에 열중했다. 하지만 식탁을 닦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딸이 돌아왔지만 집안은 오히려 더 춥고 외로워졌다. 그리고 그 추위가 역설적으로 사위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경희는 직감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경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건너편 안방에는 딸과 사위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상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징, 징, 베개 밑에 넣어둔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 시간에 연락 올 데가 없는데 경희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발신자 김서방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방과 이 방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자가 온 것이다. 경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진이가 사온 음식들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미치도록 생각나요.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고픈 건지 모르겠네요. 경희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투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유혹이자 구조 요청이었다. 답장을 하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이성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삭제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하지만 경희는 끝내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대신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가슴 위에 꼭 끌어안았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위의 그 문자가 무심한 딸이 던져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가슴을 파고들었다.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경희는 그 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일요일 아침 평온했던 타워 팰리스의 공기를 찢어밟힐 듯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져졌다. 딩동? 딩동? 딩동 한번 누르고 기다리는 예의 따위는 없었다. 문을 부술 기세로 울리는 소리에 경희는 깜짝 놀라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경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 가득 불만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 사돈 옥자 65세였다. 아니 사돈 어른이 연락도 없이? 경희가 허둥지둥 문을 열자 옥자가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들고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다. 아이고 문 여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려요. 내 아들 굶어 죽을까봐 보약 좀 지어왔습니다. 옥자는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고는 거실을 휘 둘러보았다.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자다 깬 민혁이 부스스한 차림으로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다. 뒤이어 수진도 하품을 하며 나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수진의 목소리엔 반가움보다 귀찮음이 더 컸다. 전화하면 오지 말라 그럴 거 아니냐?
쯧쯧 집안 꼬라지하고는.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현관부터 먼지 구덩이야. 옥자는 오자마자 수진을 타박하려 했지만 곧바로 경희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사돈 같이 살면서 애들 관리 좀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민혁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경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 장모님이 무슨 죄예요? 엄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놓고선. 민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희 앞을 막아서며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옥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호우지 마누라도 가만히 있은 듯이 있는데 장모 편을 들어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점심 식사 준비 시간, 주방은 전쟁터 같았다. 옥자는 식탁 상석에 앉아 감시자처럼 지시를 내렸다. 수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경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옥자가 가져온 식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돈, 그 문어는 소금으로 팍팍 문질러야지. 아이고 답답해라. 그때 민혁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장모님, 제가 도울게요. 무거운데 이리 주세요. 민혁은 경희가 들고 있던 무거운 곰국 냄비를 뺏어 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싱크대 앞으로 고무장갑을 꼈다. 김서방 안 그래도 돼. 나가 있어. 경희가 말렸지만 민혁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손목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부부처럼 민혁이 씻어서 건네면 경희가 헹구고 경희가 그릇을 닦으면 민혁이 정리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의 어깨와 엉덩이가 수시로 스쳤다. 거실 식탁에 앉아있던 옥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인 수진이 아니라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저것들 봐라. 결정적인 장면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경희가 앞치마 끈이 풀려 다시 묶으려 끙끙거리고 있었다. 젖은 손 때문에 끈이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자 설거지를 하던 민혁이 물기를 닦고 다가갔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민혁은 경희의 뒤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경희의 허리를 감싸듯 앞치마 끈을 잡았다.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백허그 자세였다. 민혁의 숨결이 경희의 목덜미에 닿을 듯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리본을 묶었다. 끈을 묶는다는 핑계로 경희의 등 뒤에 자신의 가슴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경희 역시 그를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옥자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경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아니, 앞치마 끈이 풀리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옥자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민혁과 경희를 번갈아 훑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급소를 찾는 맹수 같았다. 앞치마 끈 하끈 묶어주는 폼이 아주 예술이네. 누가 보면 신혼부부인 줄 알겠어. 어머님 농담도 참. 수진이 거실에서 킬킬대며 웃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민혁 씨가 원래 장모님한테 잘하잖아요. 저보다 낫다니까요. 옥자는 한심하다는 듯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이 등신 같은 년아 지금 내 남편이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 식탁 위에는 냉기가 흘렀다. 옥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렸다. 사돈. 옥자가 갑자기 경희를 불렀다. 네네. 경희가 긴장하며 대답했다. 사돈은 참 좋겠수. 남편은 없어도 아들 같은 사위가 저렇게 끼고 돌아주니 외로울 틈이 없겠어. 뼈가 있는 말이었다. 민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 말씀 좀 곱게 하세요.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시는데요. 그래, 잘해주겠지. 너무 잘해줘서 탈이지. 옥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컵을 들었다. 근데 미녀가 너 아까 보니까 장모님 쳐다보는 눈빛이 좀 그렇더라. 꿀이 아주 뚝뚝 떨어져.
어머님, 수진이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다.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실래요? 우리 엄마 민망하시게. 민망할 게 뭐 있냐? 찔리는 게 없으면 당당하면 되지. 옥자는 경희를 똑바로 응시했다. 안 그래요? 사돈 내 아들이 사내로서 매력은 좀 있죠. 가끔은 사위가 아니라 남자로 보일 만큼 경희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모두의 시선이 경희에게 쏠렸다. 경희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젓가락을 주우려 식탁 아래로 몸을 숙였다. 그때 식탁 아래에서 민혁의 발이 경희의 발등을 지그시 눌렀다. 괜찮아요. 동요하지 마세요.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 은밀한 발장난마저 옥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식탁보 사이로 언뜻 보인 두 사람의 발빛이 옥자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식사가 끝나고 옥자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경희가 쓰는 방 서재 겸용의 작은 방 쪽으로 향했다. 경희는 이 집에서 정식 방을 쓰지 못하고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침대를 놓고 지내고 있었다. 옥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경희의 냄새와 함께 묘하게 익숙한 남자, 스킨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옥자는 빨래 바구니를 뒤적거렸다. 경희의 속옷과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툭 튀어나왔다. 그것은 민혁의 와이셔츠였다. 그것도 세탁을 하려고 내은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곱게 개어져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셔츠였다. 옥자는 셔츠를 집어들어 코에 갖다 댔다. 경희가 쓰는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셔츠 깃에 깊게 배어 있었다. 단순히 빨래가 섞인 게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끌어안고 잤다는 증거였다. 더러운 년들, 옥자는 셔츠를 구겨쥐며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그때 거실 쪽에서 민혁과 경희의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장모님, 엄마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그래요. 아니네,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울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시면 제가 마음이 찢어져요. 옥자는 방문 틈으로 그들을 훔쳐보았다. 민혁이 경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 손길은 애틋함을 넘어선 명백한 연인의 그것이었다. 옥자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사악하게 웃었다.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봐라.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니까. 그녀는 셔츠를 다시 베개 밑에 집어넣었다.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사돈이라는 여자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옥자는 뱀처럼 몸을 숨기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옥자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침부터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더니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삭신이 쑤셔서 일어날 수가 없네. 옥자는 꾀병을 핑계로 경희를 전담 한녀처럼 부려먹었다. 사돈 물 좀 가져와봐. 너무 차갑잖아. 미지근한 물 몰라. 죽이 왜 이렇게 짜? 나 고혈압으로 죽일 작정이야. 옥자는 경희가 끓여온 전복죽을 한 숟가락 뜨더니 퇴하고 바닥에 뱉어버렸다. 다시 끓여와. 아이자, 저도. 내시 경희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지는 죽을 걸레로 닦아냈다. 수치스러움에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딸 수진이 볼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때였다. 출근 준비를 하던 민혁이 거실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장모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발을 까딱거리며 혀를 차는 모습. 민혁의 이성이 툭 끊어졌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혁이 달려들어 경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장모님. 왜 이러고 계세요? 아, 아니다. 내가 간을 잘못 맞춰서. 경희가 민혁의 눈을 피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민혁은 놓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장모님이 엄마 식모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민혁이 옥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평소 순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옥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뭐 식모야 이놈아. 내가 내 어미다. 사돈이 죽을 짝에 끓여려서 다시 하라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 너 지금 어미한테 눈을 부라린 거야. 사람 대접을 해주셔야죠. 저한테는 장모님이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저한테는 엄마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출근하려던 수진이 현관 앞에서 멈춰도 섰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다 말고 돌아보며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다. 민혁 씨, 말이 좀 심하네. 그리고 당신 왜 울어? 민혁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제 엄마가 아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장모가 구박받는 걸 보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화를 낸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불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니, 너무하시잖아. 민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날 오후, 폭풍 같은 아침이 지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수진은 출근했고 민혁은 반차를 냈다. 옥자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다. 집에는 경희와 민혁 단둘만이 남았다. 경희는 주방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의 수모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그때 민혁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드세요. 진정 좀 되실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다. 고맙네. 자네가 고생이 많아. 경희가 힘없이 웃었다. 민혁은 잠시 주저하더니 식탁 위에 놓인 경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번에는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명백하고 확고한 의지였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꼴 당하시고 이러지 마, 김서방. 누가 보면 어쩌려고. 경희가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혁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보라고 하죠. 상관없어요. 민혁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수진이는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고 엄마는 저를 소유물로만 생각해요. 제 진짜 모습을 봐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경희 씨 당신뿐이에요. 경희 씨, 사위의 입에서 나온 이름, 장모님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 그 금기된 호칭이 불리는 순간 경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덕과 이성의 댐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저 미친 거 알아요. 폐륜인 것도 알고요. 하지만 당신이 아파하는 걸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민혁은 울먹이며 경희의 손바닥에 입을 맞췄다. 경희는 그를 밀어내야 했다. 뺨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호통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녀 역시 너무나 외로웠고 이 남자의 따뜻한 천이 사무치게 그리웠으니까. 김서방, 불쌍한 사람. 주방에는 두 남녀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주방 식탁 구석 전기밥솥 뒤에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옥자는 나간 것이 아니었다. 나가기 직전 자신의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켜둔 채 밥솥 뒤에 숨겨두고 나간 것이었다. 저녁 7시,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거실 소파에는 옥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옥자의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혁은 방에서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왔냐? 옥자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았다. 어머님 저녁은요, 민혁 씨는 그게 중요하니 지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다. 수지는 영문을 모른 채 소파에 앉았다. 선물이요? 갑자기 무슨? 네, 남편이 오늘 낮에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어봐라. 옥자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하는 잡음 뒤에 민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경희 씨, 당신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핸드폰 속에서 들리는 것은 남편의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다. 김서방, 불쌍한 사람,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옷깃을 스치는 소리, 젖은 숨소리 입맞춤을 연상케 하는 끈적한 정막. 이게 무슨?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그 상대가 우리 엄마라고 옥자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들렸다. 들었지? 내 남편이랑 내 어미가 아주 살림을 차렸더구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태 살았나 보다. 수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혁이 하품을 하며 나왔다. 수진이 왔어 밥은.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다. 수진이 전력을 다해 민혁의 뺨을 올려 붙인 것이었다. 이 더러운 새끼, 너 사람이니? 수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엄마는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거실 한쪽 닫혀있던 주방문 뒤에서 경희가 숨을 죽인 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식탁 위에는 경희가 딸의 생일을 위해 아침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아직 촛불조차 켜지 않은 생일 케이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풍성한 식탁이 오히려 더 기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수지는 식탁 상석에 앉아 와인병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눈물에 번져 검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혁이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앉아 있었고 옥자는 팔짱을 낀 채 이 파국을 흥미진진한 드라마 보듯 관망하고 있었다. 엄마,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와.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주방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던 경희가 천천히 아주 힘겹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앉아. 수진이 턱짓으로 민혁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경희는 차마 앉지 못하고 식탁 옆에 어정쩡하게 섰다. 수진아, 그게 아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오해다. 오해에 수진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다.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다. 오해라고? 경희씨, 당신뿐이야. 내가 귀가 먹었어. 내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오해라고? 수진이 벌떡 일어나 경희에게 다가갔다. 술 냄새와 분노가 확 끼쳐왔다. 말해봐. 언제부터야 내가 출장 갔을 때 아니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쭉 그랬어. 둘이 내 눈 피해서 얼마나 뒹굴었어. 수진아 말 조심해. 민혁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민혁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너는 닥쳐. 입 열 자격 없으니까. 수진은 다시 경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찼다. 엄마 외로웠어.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딸의 남편을 탐내 짐승도 자기 새끼 밥그릇은 안 건드려. 엄마가 사람이야. 아니다. 정말 그런 일 없었어. 김서방이 그냥 취해서. 경희가 울먹이며 손을 뻗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촤악. 수진이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들어 경희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따뜻한 미역국이었다. 미역 줄기와 국물이 경희의 머리카락과 얼굴 낡은 블라우스 위로 처참하게 흘러내렸다. 짭조름한 국물 냄새가 비릿하게 진동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처음 먹는다는 미역국. 딸을 위해 새벽부터 끓여왔던 그 국이 딸의 손에 의해 오물을 뒤집어 쓰듯 경희를 덮쳤다. 수진아. 경희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덜덜 떨며 서 있었다. 뜨거운 국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 어머, 세상에. 옥자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 그녀는 수건을 가져오는 대신 경희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이 환양년이 어디서 꼬리 칠 데가 없어서 사위를 꼬셔 내가 내 아들놈 눈빛이 이상하다 해서 했어 늙으려면 곱게 늙지. 딸년 등에 칼을 꽂아 짝짝 옥자의 매운 손바닥이 경희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올려 붙였다. 경희는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미역국으로 엉망이 된 바닥에서 옥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녔다. 사돈어른 제발 그만하세요. 경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민혁은 사랑한다고 당신뿐이라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민혁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비겁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쓰러진 경희의 시선이 민혁을 향했다.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다. 김서방,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민혁은 흠칫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오해하지 마. 장모님이 먼저 유혹하신 거야. 나는 거절 못해서. 알잖아.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불쌍해서 받아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경희의 눈이 크게 떠졌다. 옥자의 손찌검보다 딸의 미역국 세례보다 더 끔찍한 칼날이 심장을 관통했다. 불쌍해서 먼저 유혹해. 자신을 경희 씨라 부르며 손등에 입 맞추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거기 있는 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여자를 가차없이 짓밟는 비겁한 수컷 한 마리뿐이었다. 경희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옥자가 머리를 흔들어도 욕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더러워, 진짜 역겨워. 수진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마. 죽어도 연락하지 마. 옥자는 그제야 분이 풀린 듯 경희를 밀쳐내고 씩씩거렸다. 들었지 당장 꺼져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바닥에 엎어진 경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국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다. 경희는 옷매무새를 대충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경멸하는 딸, 의기양양한 사돈,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는 사위. 그녀는 이 집에서 엄마도 여자도 심지어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쓰고 버려지는 도구, 그리고 욕망의 배설구였을 뿐이었다. 경희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깊고 어두운 절망만이 그 안에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자신이 닦아놓아 윤이 나는 복도를 지나 자신이 정리해둔 현관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옥자의 욕설이 계속 들려왔지만 경희의 귀에는 빗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쾅! 그 소리는 경희가 자신의 지난 인생과 영원히 작별하는 소리였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경희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인의 반찬 가게 안쪽 쪽방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위를 들었다. 그리고 평생 그녀의 몸과 한 몸처럼 붙어 있었던 낡은 앞치마를 조각조각 자르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질긴 천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앞치마뿐만이 아니었다. 딸이 사입다 버려지 주워 입었던 낡은 블라우스 사위가 생일 선물이라며 줬던 사실은 회사 판촉물이었던 싸구려 스카프, 그녀를 엄마 혹은 장모라는 이름으로 가둬두었던 모든 껍데기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혔다. 짐은 단출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차가 급하게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수진이었다. 잠도 못 잔 듯 부스스한 얼굴의 딸이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엄마, 여기서 뭐해 전화는 왜 안 받아? 수지는 여전히 화가 나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가 정말로 증발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디 가려고 시골 이모네로 가게 가서 동네방네 딸 욕하고 다니려고 수진이 비아냥거렸다. 경희는 대꾸 없이 카운터 위에 올려진 낡은 통장 하나를 딸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 통장을 집어들었다. 내 노후 자금이다. 그리고 이 가게 보증금 뺀 돈이야. 경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건조하기까지 했다. 이걸 왜 나한테 줘? 너희 집 대출금 아직 많이 남았잖아. 이거면 급한 불은 끌 거야. 경희는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자식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수진의 손이 떨렸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경희가 평생 반찬 냄새에 찌들어가며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 돈을 던져주고 떠난다는 건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누가 돈 달래? 엄마는 끝까지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 되잖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수진아. 경희가 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똑바로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도리를 잊고 추한 짓을 했어. 그건 평생 안고 갈 내 죄야. 경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못 박듯 덧붙였다. 하지만 너도 알았어야 했다. 엄마도 여자고 사람이라는 걸. 네가 나를 엄마라는 이름의 가구처럼 방치해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썩어가고 있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경희는 이미 돌아선 후였다. 잘 살아라. 아프지 말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경희는 미련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서울역 플랫폼. KTX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희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선로를 바라보았다. 장모님,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민혁이었다. 그는 헐떡거리며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구두 한쪽은 벗겨질 듯 위태로웠다. 어젯밤에 그 비겁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애절한 연인의 가면을 쓰려 하고 있었다. 가시면 어떡해요? 연락도 없이. 민혁이 경희의 가방을 잡으려 했다. 경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 손을 쳐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민혁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장모님, 아니 경희씨, 어제는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랑 수진이가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제가 거기서 인정해버리면 우린 다 죽는 거였잖아요. 저 이해하시죠?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민혁은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여자를 팔아넘긴 주제에 마지막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용서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경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고작 이런 놈 때문에 가슴 설레고 죄책감에 시달렸던가. 이토록 가볍고 얄팍한 남자에게서 위로를 바랐던 내 외로움이 사무치게 부끄러웠다. 김서방, 경희가 낮게 불렀다. 네. 짝! 경희의 손바닥이 민혁의 뺨을 거세게 올려 붙였다.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릴 만큼 큰 소리였다. 민혁은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경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희 씨라고도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네 더러운 입에 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너는 남자가 아니야. 그냥 비겁한 껍데기일 뿐이지. 수진이한테 잘해라. 그 애가 너 같은 놈 데리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내방송이 울렸다. 부산행 열차 곧 출발합니다. 경희는 민혁을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차에 올랐다. 민혁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닫히는 열차 문을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열차가 서울을 벗어나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스쳐 지나가고 빽빽한 빌딩 숲이 점점 멀어졌다. 경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제 가게를 정리하며 구석에서 발견한 립스틱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몇 년 전 친구가 너도 좀 꾸미고 살아라며 줬지만 남세스럽게 늙은이가 무슨 하며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었다. 색깔은 아주 짙고 선명한 붉은색, 루비레드.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 뚜껑을 열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미역국을 뒤집어 썼던 초라한 노인은 없었다. 주름은 졌지만 홀가분해진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에 붉은색을 채워 넣었다. 한 번, 두 번. 입술이 붉어질수록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언니네 시골집으로 가지 않을 거야. 경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골에 처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낯선 도시 부산으로 가서 바다를 볼 것이다. 그리고 작은 방을 얻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릴 것이다. 이번 역은 부산역입니다. 경희는 립스틱을 닦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기차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세상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62살이 된 오늘에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